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도쿄에 서 있습니다. 외신 기자 클럽 앞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20년을 일했던 전직 외교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서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었습니다. 평양 외무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40대 중반의 외교관 라디오과부터 중남미과 정책 분석부까지 20년간 저는 북한 체제의 얼굴이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대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제 인생 45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탈출했느냐고. 북한 외교관이라면 특권층 아니었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더 긴 목줄을 찬 또 다른 개에 불과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북한 외교의 민낯과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외무성 20년 엘리트 외교관이 본 체제의 실체와 탈출 전말을 증언하겠습니다. 1995년대 중반 저는 평양 외무성 청사에 문을 처음 들어섰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웅장한 건물 앞에서 20대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외무성은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성적 최상위권, 출신 성분 검증을 통과한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발령은 라디오과였습니다. 대외 선전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 매일 아침 8시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당의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교시,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할 메시지들.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하라. 남조선 괴뢰 정권의 실상을 알려라.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라.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으니까요. 퇴근 후 돌아가는 곳은 평양 중심부의 간부 아파트였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넓고 전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곳. 배급도 다른 곳보다 나았습니다. 쌀과 옥수수, 때로는 돼지고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동료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체제의 핵심에서 일하는 우리는 일반 주민들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 특별함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부서 전체가 모여 앉아 일주일간의 생활을 반성하는 시간.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누가 어떤 사상적 동요를 보였는지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동무는 지난주 회의에서 졸았습니다. 동무는 외국 자료를 볼 때 불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무는 수령님 초상화를 닦을 때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인사고과에 반영되었고 승진과 해외 파견을 좌우했습니다.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시하는 동시에 우리도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옆 동료가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저 역시 옆 동료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라디오과에서 중남미과로 다시 정책 분석부로 승진할 때마다 책임은 무거워졌고 감시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해외 파견 기회도 왔습니다.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관. 많은 외교관들이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양을 떠나던 날 저는 설렜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니 해외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곧 제 눈앞에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2년 2월 24일 쿠바 대사관 집무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폭격 장면, 피난 가는 시민들, 무너지는 건물들. 순간 평양에서 온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라. 어느 편도 지지하지 말라. 외무성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라는 것. 저는 그 지시를 동료들에게 전달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긴급 소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이 동시에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외무성 간부들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결정하셨다. 우리 공화국은 러시아를 전폭 지지한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사흘 전 내려온 중립 지시가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 혼란, 그리고 두려움. 모든 공식 성명을 수정하라. 러시아의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바나이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지원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전략적 판단이다. 공식 문건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박이었다는 것을.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 국제 질서고 뭐고 다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지난 20년간 해온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작성했던 수많은 보고서들, 미제의 침략 야욕, 남조선 괴뢰의 반민족 행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저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주, 존엄, 인민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결국 모든 것은 체제 유지를, 더 정확히는 한 사람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밤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들도 나처럼 살아야 하는가? 쿠바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평양 본부와 끊임없이 보고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들 속에서 저는 북한 내부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USB 단속을 강화하라. 불법 영상물, 시청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여라. 특히 젊은 세대의 사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라. 2020년대 들어 이런 지시가 점점 더 자주, 더 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평양의 한 동료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USB 하나면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려한 서울의 거리,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풍요로운 생활. 우리가 배운 것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들이 그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은 공포로 대응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한 영상을 보면 15년 노동교화형 유포하면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법이었습니다. 청년 동맹원들이 집집마다 돌며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젊은이들의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USB를 돌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체제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해도 진실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USB 하나가 수십 년간의 세뇌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하나를 보았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7명 체포 남조선 드라마 시청 및 유포 혐의.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 최고위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 그곳 학생들조차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쿠바의 따뜻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 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단속에 걸려 수용소로 끌려갈 젊은이들, 가족을 잃을 부모들, 그리고 여전히 거짓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백만 명의 인민들. 제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조카들, 친척들, 그들도 언젠가 USB를 볼까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처벌받을까요? 나는 이 체제를 위해 20년을 일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체제의 선전도구였습니다. 위대한 공화국, 인민의 낙원이라는 거짓말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민의 낙원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감옥의 간수이자 죄수였습니다. 2023년 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숙소.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평양 모란봉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아빠, 우리 언제 평양 돌아가요? 10살 난 딸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감시와 통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이들도 그 체제 속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총화에 앉아 서로를 비판하고 수령님을 찬양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아이들도 살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실 탈출을 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성공한다 해도 저는 배신자가 됩니다. 조국을 버린 역적.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은 저를 저주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외무성 역사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쿠바 주재는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평양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해외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해외 공관 인원들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대사관 업무를 평소처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떤 의심도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은밀하게 외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관에 가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가족 전체가 함께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평양에 부모님이 계셨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북러 관계, 중국과의 갈등, 체제의 모순, 내부의 변화. 제가 20년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이었소. 우리는 속았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같은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해봅시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작은 거실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움직일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대사관을 빠져나올 것인가?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북한 외교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USB에 담아 숨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말을 흘릴까봐 두려웠습니다. D-데이를 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날까지 남은 시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것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저는 평소처럼 대사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동료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참사관 동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동료 한 명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대사관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들도 저처럼 체제의 부품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남을 것입니다. 7시가 되자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가족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년 외교관 인생의 전부. 책상 서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하지만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자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외투를 입혔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8시 우리는 대사관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참사관 동무, 온 가족이 외출하십니까? 아, 쿠바 친구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거리의 다른 나라 대사관.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딸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는 차는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해외 공관원들을 감시합니다. 혹시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 보고가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택시가 목적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저는 북한 외교관이 아닌 탈북자가 됩니다.
조국의 배신자가 됩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들, 동료들, 친구들. 그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배신자? 역적? 변절자? 여보, 어서요.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외교관으로서 수없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했던 제가 이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곧 대사관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안전가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지만 저와 아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소. 창밖으로 쿠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평양에서도 저를 찾고 있겠죠. 참사관 동무가 사라졌다. 대사관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평양에 긴급 보고가 갔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사관 안전가옥에서의 나흘은 가장 길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었던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쿠바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강제로 송환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짧았던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친절했습니다. 우리에게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참사관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저를 여전히 참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사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호를 구하는 탈북자일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수령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2023년 7월 20일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쿠바 땅,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북한. 제가 45년을 살았던 곳,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괜찮으세요? 옆자리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비행기는 경유지를 거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5시간의 여정. 그동안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제가 20년간 남조선 괴뢰,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우고 가르쳤던 그곳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복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복도였습니다. 각 걸음마다 제 과거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라는 정체성, 20년의 경력,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아빠는 지금 너무 기쁘단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여름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게 다 진짜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USB로 봤던 서울의 모습.
하지만 직접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자유롭고 더 살아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밝은 표정의 젊은이들.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원 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잠들기 전 저는 창밖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별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의 별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자유로운 사회. 2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식당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나오면 그것을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고를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직원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그날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딸아이는 매일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북한에서는 선생님께 충성심을 보여야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이 자체를 봐주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받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은 그저 특별한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25평짜리 공간. 평양의 간부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도청장치가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생활총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즉시 체포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요. 이게 자유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 어지러웠습니다. 은행 업무는 복잡했고 스마트폰 사용법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빠른 말투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교회, 이웃들. 그들의 따뜻함에 저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착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증언할 때가 됐다. 북한 외무성 20년의 경험, 북러 관계의 실체, 엘리트들조차 노예인 체제의 진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저는 도쿄 외신기자클럽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왜 트럼프를 만나지 않는지, 북러 관계가 왜 중요한지, 북한 인민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북한은 압박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접근과 국제 공조가 함께 간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아내는 요리를 배우고 저는 작은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가끔 평양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여전히 감시받고 통제받고 자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2,500만 명을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평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45년 동안 그것 없이 살았으니까요.